자, 그럼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이제 뭐냐면은, 정리를 하자면, 이 빅뱅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자, 빅뱅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빅뱅이 이제 138억 년 전에 일어난 현상인데, 그럼 이제 빅뱅이 일어나서 뭐 양성자, 중성자가 저기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3분과 38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빅뱅에 대한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빅뱅을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증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빅뱅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다. 알겠지?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고 팽창함에 따라 밀도가 감소한다는 게 빅뱅 이론의 핵심이야. 그치? 그러면 질량이 일정하다는 거 어떻게 알았다? 예.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3대 1이랑을 통해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냐 하면은 바로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에 관한 얘기 뭐 그런 얘기를 갖다 쭉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스펙트럼이 뭐가 있냐면 선 스펙트럼하고 연소 스펙트럼이 있는데 자 우주에 분포하고 있는 원소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펙트럼을 이용했는데 스펙트럼의 종류, 선 스펙트럼의 종류하고 선 스펙트럼의 두께를 이용해 가지고 종류,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이 우주에 있으면서 걔네들이 얼마만큼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빅뱅 이론의 첫 번째 질량이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죠. 그게 첫 번째 증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뭐였죠? 우주 배경 복사. 알겠지? 그 빅뱅이 일어난 이후 38만 년에 원자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에너지들이 지금 현재 우주에 분포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뭘 확인하게 되냐면 빅뱅 이론이 그나마 그래도 우주를 갖다 설명하는 가장 합당한 이론이라고 생각해서 교과서에 실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수소와 헬륨이야. 그지? 근데 이게 98%예요. 나머지 원소들도 있잖아. 뭐 수소와 헬륨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에서 발견되고 만들어진 원소들은 몇 가지다? 110가지다. 그럼 그 10가지가 있는데 걔네들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야. 맨 처음에 우주가 빅뱅 이후에 만들어진 원소들은 수소와 헬륨인데 이 수소와 헬륨 말고 다른 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별이 생성되는 걸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별이라 그러면 이제 항성을 뜻하는 거고 이 태양 같은 항성들은 대부분의 일생을 주계열성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주계열성에서는 무조건 수소와 헬륨이 성분이 되는 거야. 그럼 수소 헬륨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별의 일생은 질량에 따라서 조금 다른 마지막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애들은 이제 태양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헬륨이 수소가 다 소모가 되겠지. 헬륨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여기선 다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알았지? 헬륨들이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지. 자, 그게 뭐냐면 적색 거성이에요. 그러면 수소와 헬륨 말고 다른 원소들이 어디서 만들어졌어? 적색 거성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탄소와 산소와 같은 가벼운 원소들이 생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다시 얘가 어떻게 되냐면 팽창을 합니다. 팽창해서 이제 적색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바뀌게 되는데 백색 외성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런 외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성운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공간으로 퍼져나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가벼운 원소들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거야. 알겠죠? 자,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이제 주계열성이 있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이고 굉장히 질량이 큰 애들이죠. 그죠? 자, 일단은 주계열성이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자, 그러고 나서는 초거성이라 그래가지고
적색 거성과는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굉장히 큰 거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는 중심부에서 헬륨이 탄소가 되고 탄소가 규소가 되고 규소가 다시 처리되는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막 올라가다가 결국 빵 터져요. 알아요? 빵 터진다고. 빵 터지는 그 순간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방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일단 철이 가장 안정한 그런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원소 중에 가장 안정한 게 철이야. 자, 그게 바로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초신성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빵 터지니까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겠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밀도가 굉장히 큰 그러한 중성자별, 그거보다 더 큰 블랙홀이 만들어지는데, 자, 얘네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블랙홀 안에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도 몰라요.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지? 그 다음엔 관측할 수도 없는 게 블랙홀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은 굉장히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무거운 원소들은 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초거성, 그 다음에 초신성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네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태양계 아니에요. 그죠? 그럼 태양계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잠깐 보고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먼저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겨먹었대요? 옆에서 보면 우리 은하는 이렇게 원반처럼 생겨먹었어. 이렇게 해서 원반처럼 생겨먹었죠. 알았지? 위에서 보면요. 여기 위에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생겨먹었죠. 나선 은하예요. 나선 은하. 그 전부 다 이제 뭐냐면 별의 집단인 거지. 자, 별의 집단인데 태양은 어디쯤 있냐면 우리 은하에 요쯤 있어요. 가장자리에. 태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죠. 이제 은하에서. 자, 그러면 어차피 태양도 성운이 이제 성운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성운들이 분열해야 태양계 성운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성운이 있는데, 그지? 그 성운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 개로 갈라져요. 그 중에 한 무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무리가 이제 태양계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태양계 성운에서 무조건 시작은 중력 수축이야. 알겠죠? 자, 별의 시작은 중력 수축에 해당하고요. 그래가지고 원반 모양의 성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원반 모양의 성운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 뭐에 관한 얘기들이냐면 성운들에 관한 얘기예요. 자, 성운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리고 태양계 성운이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원반 모양을 형성했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우리의 태양계를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그럼 그 중심부에서 수축을 해서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됩니다. 알겠죠?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되면 이 성간 물질들이 이제 뭉치게 되면 이 뭉친 애들이 뭐가 되냐면 미행성체라는 애가 돼요. 행성의 전 단계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돌덩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많은 입자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돌덩이들이 막 만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원시 태양이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행성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뭐를 갖다 형성하냐면 원시 행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성운은 뭐가 되냐면 성운이 태양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성운이 태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엔
미행성체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원시 행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에는 원시 태양이, 자, 주위에는 원시 행성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태양계를 만들게 된다는 뜻이겠죠. 아셨죠? 우리 지난 시간 끝부분에 이제 영상 본 거 기억해? 영상 보여줬나? 자,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돌덩어리 만나가지고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행성들이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자,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으로 나눠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 자, 밀도를 기억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야. 자,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어떤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잖아. 저기 금성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애들 전부 다 지구형 행성에 해당하고요. 목성이나 토성 같은 애들이 목성형 행성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언제 배웠냐면 아마도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어요. 행성에 관한 얘기. 자,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 관한 특징들은 여러분이 이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화돼서 나오진 않아요. 중학교 때 과정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은 적어도 밀도를 기억한다면, 자, 밀도가 크지. 어디가 지구형 행성이, 그지? 자, 그럼 지구형 행성 밀도가 크면은 반지름은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알겠죠? 작아야 돼. 자, 그럼 반지름이 작고 질량은 당연히 조그매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는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질량이 굉장히 크게 나갑니다. 근데 밀도가 작다며. 그지? 질량이 큰데 밀도가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커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매우 큰 애들이 목성형 행성이에요. 그래서 밀도로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좋아요. 자, 나머지 애들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고리. 얘는 없는데 그다음에 얘는 있죠. 알겠죠? 예, 고리가 없고 고리가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분으로 보게 되면요. 헬륨하고요. 헬륨하고 얘는 수소. 자, 헬륨과 수소로 되어 있고 자, 나머지들은 조금 더 대기의 성분이 좀 무거운 애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그다음에는 산소, 그다음 질소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금성은 뭐로 되어 있어요? 대기 성분이 금성은 대기 성분이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어요. 알았죠? 우리 지구는 알지? 산소와 수소, 저기 산소와 질소, 그죠? 자, 화성은 대기가 없죠, 거의. 알겠죠?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구 같은 경우는 산소와 질소로 되어 있는 반면에 목성이나 토성 같은 경우는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이 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태양이 죽으면 목성을 태양으로 만들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게 되듯이 목성의 행성은 이와 같이 가벼운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뭐 그렇다 하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에 해당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단원의 목적이 뭐예요? 단원의 목적은 원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알았지? 그럼 이제 지구 안에 있는 그런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당연히 미행성체들에 의해서 부딪혔다 그랬죠. 그죠? 부딪힙니다. 자, 충돌하면은 자, 얘들이 그냥 암석이라 생각하면 돼요. 미행성이 별게 아니야. 떠다니는 암석 돌덩이. 자, 그래가지고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가 증가하겠죠? 충돌하니까 질량도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서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있어요. 알았죠? 그렇게 되면 점점점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온도가 상승하네.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 돌이 녹아야지.
솔이 녹아야지 온도가 뜨거우니까. 그지?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마그마라 그래요. 자, 이제 마그마가 이렇게 됐어요. 그냥 액체 덩어리.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한다는 얘기는. 자,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된 상태에서 그럼 여기 당연히 중력이 형성돼 있는 거야. 무조건 중력은 존재합니다.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중력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행성이 이제 만들어졌어. 자, 그런데 이 행성이 점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거운 애는 안쪽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애는 위로 뜨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핵과 그다음 멘트로 분리가 되는데 핵의 성분은 철이 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다음에 나머지 멘틀은 Si 산소. 자, 이런 애들을 이제 주성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과 멘틀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시간이 더 지나는 거죠. 계속 지나다 보면 이제 점점 겉에 부분이 딱딱하게 굳게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는데 이 원시 지각이 형성될 때 자, 땅덩어리 위에 바다가 형성이 돼요. 알겠지? 자, 바다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는 또 대기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는 어디로 가냐면 빠져나가요. 우주로. 왜냐하면 수소는 되게 가볍잖아. 가벼우니까 지구의 중력이 수소를 잡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대기 성분은 말이죠. 이제 뭐 맨 처음에는 뭐 질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존재를 해요. 자, 그러다가 지금 원시 바다가 있지. 이 원시 바다에서 뭐가 생성이 되냐면 원시 바다에서는 생명체가 탄생을 하는데 바다 안에서 그럼 뭐 먼저 식물 같은 것들이 탄생이 돼요. 그럼 식물들이 뭘 하냐면 당연히 광합성이라는 걸 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 광합성 할 때 뭐가 필요해? 이산화탄소 필요해요. 알겠지? 이산화탄소 필요해요. 그럼 이게 얘가 이제 바다로 용해가 들어가. 바다로 용해를 해. 자, 그러면 생명체들에 의해서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생명체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산소가 되고 대기 중에 산소 성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대기 중에 이제 산소들이 생기게 되고 그 산소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육상에서도 생명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상 생물들은 바로 오존층이 생성되면서 육상에 있는 생물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지구의 형성은 이와 같은 암석 덩어리들이 마구 부딪혀서 만들어진 게 지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엔 그러면 봐봐, 지구라고 하는 그 행성은 일단은 우주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별들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뭉쳐서 하나의 지구를 만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는 굉장히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연적으로.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원소들이 지구에 있게 되고, 그럼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인간이잖아, 그지?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원소들을 발견하고 얘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럼 이제 근래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138억 년 전서부터 지금 현재 근래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근래 언제냐면 한 200년 전까지. 알았죠? 그러니까 화학은 1890년대부터 시작을 해요, 화학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사가 한 200년밖에 안 되는 게 바로 화학이야.
그래서 이제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곳이 화학이고 한마디로 돈이 되는 게 화학이죠. 그래서 화학과 생물을 합쳐가지고 요즘에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생물과 화학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우리는 보자. 138학년서부터 쭉 원소가 생성되는 것까지 봤고 그 원소가 어떻게 우리 지구까지 오게 된 것까지 쭉 설명이 되는 거죠. 알았지? 자, 통합과학 잘하는 거는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식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 알았어? 야, 이건 화학이야, 이건 물리학가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하면 좋겠죠. 다시 한번 볼까 그러면? 뭐가 일어났어? 사실만 얘기해봐. 빅뱅. 빅뱅이 일어났지? 자, 원자가 생성됐지? 맞지? 이 생성된 원자들이 뭐로 이루었지? 별을 이루었지. 자, 별들이 폭발하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별들 중에 하나가 태양인데 그러면 만들어진 여러 가지 원소들이 어디에 모이게 된 거야? 결국 지구에 모이게 된 거야. 이해됐어? 순서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지구에 있는 발견된 원소들이 있어요. 지구에서 발견된 원소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가지고 어떤 주기성을 이제 얘기해 주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원소라고 그러죠. 원소. 자, 그러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 그러는데 원소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원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돈소 물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호돈소 물질. 알았지? 호돈소 물질이 원소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자란 얘기가 앞에서 먼저 이제 우리가 나왔지? 원자란 얘기와 원소라는 애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원자다. 그다음엔 원소다. 자, 두 놈의 차이점은 자, 원자는 뭐냐면 원자는 말 그대로 이거야. 아주 작은 입자. 알았지? 입자의 개념이고 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앞에 호시라는 단어하고 물질이라는 단어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원소는 다른 말로 호돈소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해당할까? 성분의 개념이 되는 거죠. 예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음, 자, 우리가 흔히 물이라 그러고요. 얘는 과산화수소라 그래. 자, 물이라는 물질과 과산화수소라는 물질 전혀 다른 물질이야. 여러분이 잘 아는 물질이기도 하죠. 그죠? 물을 뭐 매일 마시고 뭐 씻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 과산화수소는 어디에 쓰냐면 뭐 머리 염색할 때, 탈색할 때 이런 데 써요. 아니면 소독할 때 쓰는 게 과산화수소야.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막 거품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그랬을 때 이 물질들을 이루는 원소와 원자를 얘기하게 되면 자, 원소는 동일합니다. 뭐와 뭐로 되어 있다?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다. 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쓰는 게 원소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두 가지 물질의 성질이 달라. 왜 다르냐면 원자들의 개수와 원자들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면 원자는 자,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과산수소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2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물질의 성질이 다른 겁니다. 자, 원소가 어떤 의미를 갖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소는 자연계 내에서 더 이상 분해되지가 않아. 그리고 원소는요,
자, 화학 결합에 참여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화학 결합에 참여한다가 뭘 뜻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반응에 참여하죠. 물론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는 물질들도 반응에 참여하지만 이 화합물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호돈수 물질들끼리 반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탄소가 있으면 탄소하고 산소가 호돈수 물질이거든. 얘들이 이제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돼요. 그럼 이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화학 반응이라고 그러는 거죠. 알았죠? 그럼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뭐를 갖다 얘기하냐면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새로운 화학 결합이 형성된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원소들, 다시 말하면 탄소라는 호돈수 물질과 산소라는 호돈수 물질이 만나서 이산화탄소 형성이 되고 결국 새로운 화학 결합이 형성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기본 성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떠한 원소들이 발견이 됐죠, 사실은. 발견돼서 이거를 쭉 배열을 하는데 이제 맨 처음에 데베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뭘 하는 사람이냐면 세쌍 자, 세쌍 원소설이라 그래가지고 성질이 비슷한 그러한 원소들을 묶어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묶어가지고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플로린, 염소, 뭐 브로민 이런 애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보니까는 이 원소들 사이에 원자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 발견을 하는 거지. 알았죠? 그러니까 원자량, 원자들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량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베라이나의 세쌍원소설을 시작을 해서 이제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옥타브설이라고 있어요. 옥타브설은 뭐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 음계잖아. 그러니까 여덟 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난다라고 한 게 옥타브설이야. 중간에 옥타브설. 자, 그런데 이 옥타브설이 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하고 이 화학이라는 걸 갖다 접목시킨 거지? 음악. 그래서 이 당시에 옥타브설이 굉장히 조롱을 받아요. 어떻게 화학하고 음악하고 매칭을 시키냐 이런 식으로 이거 조롱을 받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인데 뭐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일이 나타나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조롱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맨델레프는 사람이면 맨델레프. 이 맨델레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알려진 애가 63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맨델레프의 주기율이 바로 최초의 주기율이에요. 자, 최초의 주기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맨델레프예요. 근데 맨델레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맨델레프의 주기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맨델레프는 이 주기율에다가 뭐를 갖다가 놓냐면 빈칸을 이렇게 놓습니다. 빈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리튬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나트륨이 있거든요. 칼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난 발견되지 않았어. 발견되지 않았는데 원자랑 손으로 배열하다가 발견되지 않은 애를 갖다가 뭐로 갖다 놓냐면 빈칸으로 갖다 놓는 거야. 자, 여러분 같으면 빈칸으로 함부로 갖다 놓을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 사람은 빈칸으로 갖다 놔요. 자, 빈칸으로 갖다 놓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발견되지 않은 거야. 근데 앞으로는 발견이 될 거야라고 예견을 합니다. 뭐 원자량도 그 예견을 하고, 그럼 얘들의 이제 물리적인 특성 있지, 뭐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을 막 예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20이다, 얘 40이면 한 대략 30정 되지 않겠니? 라고 예상을 해요. 예상을 했더니만 나중에 발견됐겠지. 발견이 돼서 멘델레프가 예견했던 그런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하더래요. 그 이후 그러니까 멘델레프 주교를 딱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빈칸으로 냅둔 그런 곳에 정확하게 비슷한 원소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주냐면 노벨 화학상을 줘요. 노벨 화학상을 주는데 아이고 죽어버렸네. 노벨 화학상 받을 때 이 사람은 죽고 없었어. 그래가지고 노벨 화학상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불운의 과학자죠. 그거 알아요?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노벨상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안 그럴 수 있어. 노벨 평화상 거의 노벨 평화상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지.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노벨상이에요. 죽으면 안 줘요. 왜냐하면 이게 100만 불이거든, 상금이. 아니, 우리나라 돈 한 12억 되거든. 12억 정도 되는데 그걸 줘서 그 돈으로 네가 더 많은 연구를 해라라고 주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돈 누구한테 가? 그지? 그래서 안 줘요. 그래서 되게 불운의 과학자가 멘델레프. 자, 하지만은 이제 멘델레프의 주기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최초의 주기율이다. 그러다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나요.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모즐리라는 사람은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주기적 성질들이 원자량이 아니라 양성자수, 그러니까 원자 번호와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알겠지? 그 원자 번호 이렇게 되잖아. 여기 뭐 헬륨 이렇게 그러면 2번이야. 이 4인데 요 4가 질량수가 돼요. 그죠? 질량수. 2는 이 원자 번호.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거든. 그래서 이게 양성자수인데 그전에는 얘 있죠? 원자량. 얘 있잖아. 조금 다른 의미 있지만 아무튼 원자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게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모질이라는 애는 이 원자 핵을 갖다가 연구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수와 주기적 성질에 관련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게 모질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 뭐로 배열을 하냐면 원자 번호 순으로. 그래서 이 모듈리의 주기율은 현대 주기율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알겠지? 현대 주기율의 시작이 되는 게 뭐에 해당하냐? 모듈리의 주기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리라는 사람은 27살 때 죽어요. 되게 일찍 죽지. 그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죽냐면 세계 제1차 대전 때 죽어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때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 그래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과학자들 나가지 말라 그래. 아니, 과학자들이 죽어버리면 과학이 발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때 과학자들은 전쟁에 참가를 안 해요. 그럼 어디에 참가했을 것 같아? 무기 만드는 데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세계사 같은 거 보게 되면
1차 대전 때 사용했던 무기하고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무기가 어마무지하게 차이가 나. 다 알다시피 2차 대전 때는 그 2차 대전 때 마지막이 뭐였어? 원자폭탄이었지. 그잖아. 다 알잖아. 그거. 그지? 그러니까 과학이 수십 년 사이에 어마무지하게 발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때 원자폭탄까지 만들어서 이제 일본을 초토화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이제 과학자들이 죽는 바람, 많이 죽는 바람에 2차 대전 때는 과학자들이 무기 만들 때 이제 사용되게 되고 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발전을 해요, 사실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바로 이 주기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중간중간에 원자들의 어떤 구조들이 밝혀지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 것 같긴 해도 일단 우리 복습을 좀 해봅시다. 야, 앞에서 이제 원자는 뭐하고 뭐로 돼 있다? 핵과 전자로 돼 있다. 그죠? 이렇게. 자, 이게 원자 핵이고요. 전자. 전자로 돼 있다. 그 다음에는 핵 안에는 양성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전기를 띠지 않은 중성자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핵이 있으면 핵 안에 양성자, 그다음에 중성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표시할 때 이렇게 해서 표시하죠. 자, 이는 원자 번호. 이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양성자 수. 양성자 수인데 모든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이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 그죠? 자, 그럼 4라고 하면은 4는 질량수에 해당하죠. 질량수. 그래서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이런 거 다 배우죠? 그치?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몇 년도냐면 1911년도에 이런 사실들이 다 밝혀져요. 알았죠? 그래서 원자 핵도 발견하게 되고 막 이러지. 그래서 이제 이 원자를 발견한 사람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러더포드의 제자가 아까 얘기했던 모즐리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이제 이런 그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의 제자잖아. 핵에 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배열하다 보니까 주역 성질이 거기에 관련이 돼 있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전자에 관한 얘기들을 전자에 관한 얘기를 많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런데 통합과학에서는 여기까지 정도 배워요. 뭐냐면 이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에 이게 핵이죠. 전자가 있긴 있어 이렇게. 근데 이제 궤도를 이루고 있다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궤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말로는 궤도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진짜 껍질과 궤도가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이제 이름 붙이지. K 껍질, L 껍질, N 껍질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전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자들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이거는 왜 껍질이라는 얘기를 쓰냐면은 그 앞에서 그 선 스펙트럼 기억하죠? 그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된 게 바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특정한 에너지만을 가질 수 있어요. E1이라 그러면 E2가 되고 E3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와 요거 사이 절대로 에너지 가질 수 없는 거죠. 그게 전자가 갖는 에너지의 특성이야. 그래서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뭘 한 거야? 이렇게 껍질이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모형 자체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보의 원자 모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모형이라 그러는데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은 바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자,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보호의 원자 모형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껍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진짜 이제 껍질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보호의 원자 모형이고 그걸 껍질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주기율을 현대 주기율을 딱 보게 되면 그런 애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족. 자, 족은 이제 세로를 뜻하죠. 세로. 일족 2족, 13족. 쭉 나와요. 얘들이 이제 의미하는 게 원자과 전자. 다른 말로는 최외곽 전자. 자, 원자과 전자는 어떠한 그 전자들을 뜻하냐면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들이에요. 원소에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최외곽은 아까 얘기했던 껍질이 있지.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최외곽 전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족이면 1개, 2족이면 2개, 13족이면 13개가 아니지 3개. 알았죠? 이렇게 가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 18이라고 써 있죠. 자, 18이라고 그러면 얘네만 좀 달라요. 자, 최외곽 전자는 8개예요. 근데 원자과 전자 몇 개라 얘기하냐면 0개라 얘기해서 얘네들을 영족 기체라고 합니다. 영족 기체. 자, 그리고 영족 기체가 되고 이 18쪽에 해당하는 애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그러죠. 자, 그럼 봐. 원자과 전자는 몇 개야? 8개. 최외곽 전자는 8개. 원자과 전자는 0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왜 0개를 원자과 전자로 놨냐면 이게 반응을 안 하잖아. 반응을 안 해요. 굉장히 안정해요. 자, 반응을 안 하고 굉장히 안정하다는 얘기는 자, 8개가 채워지고 8개가 맨 마지막 껍질인데 그 다음 껍질은 몇 개야? 0개지? 없지? 그러니까 그 전자가 없어서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0, 최외곽 전자는 8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동종원소라 그래요. 동종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 그래서 이제 동족이 영어로는 패밀리야. 그래서 1족이야. 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1족을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냐?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래요. 알칼리 금속. 자, 그럼 이제 알칼리 금속은 말이죠. 알칼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알칼리는 흔히 물에 잘 녹는 염기를 가리켜서 통틀어서 우리가 알칼리라고 합니다. 물에 잘 녹는 염기. 그럼 알칼리 금속은 일단 첫 번째로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물에 잘 녹죠. 두 번째, 염기성을 띄워. 그다음엔 이족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요.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 염기성을 띠는 건 맞는데 흙에 많이 있다, 지각에 많이 있다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얘네들 13족은 붕소족, 14족은 탄소족,
15족은 질소족, 그다음에 16족은 산소족이라 하다가 17족은 이름이 할로젠 원소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18족은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비활성 기체. 그리고 이제 죽이 있어요, 죽이. 죽이는 가로인데 이 가로는 말이죠. 우리 아까 그 얘기했을 때 껍질 알죠? 껍질. 원자에 이제 껍질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전자 껍질 수로 의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에 있는 전자 껍질 수는 1주기면 하나,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이렇게 되고 4주기는 4개 이렇게 돼요. 그럼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전자 껍질이 점점점 많아지면 뭐가 점점 커지겠어요? 원자 반지름이 커지겠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일단 이제 주기하고 족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소들 중에서 우리가 보니 중학교 때도 여러분 20번까지 외우라 그랬죠. 20번까지인데 20번까지의 원소들이 어떤 성질과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를 잠시 쉬었다가 선생님이 쭉 어떤 영상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잠시 쉬었다 할게요.
다른 내용을 보는데, 자, 일단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이제 호돈수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이 원소라는 것은 전부 다 호돈수 물질들이에요. 애들이 일단 주기율표에서는 1번에서 20번까지를 일단은 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제 많이 외워요. 1번에서 20번까지. 이 중에서 예를 들어 뭐 화학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아서 1번부터 20번까지 그 화학을 선택하지 않고 통합과학만 하는 학생들도 1번에서 20번까지 외우는데, 그냥 외우는데 이제 순서대로 외우는 건 별 사실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고는 뭐 2주기 14족, 뭐 탄소, 뭐 3주기 15족, 인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제일 이제 제대로 외운 그 주기율표에 해당하죠. 그러면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이 이제 이게 주기율표예요. 자, 이 원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를 이제 쭉 한번 쭉 리뷰를 좀 해볼게. 뭐 수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특징이 기체라는 거 다 알잖아. 본 적은 없지만. 넘어갈게요. 헬륨. 자, 헬륨 같은 경우는 기체로 존재하고, 뭐 여러분들 뭐야 풍선에 이런 데 집어넣잖아. 그래서 이제 헬륨 가스 같은 경우 들이마시면 목소리가 어떻게 나와? 목소리가 앵앵앵앵앵 거리잖아. 그지? 그 왜 그렇다고 배웠어? 그런 건 안 배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가르쳐 줄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하잖아. 말을 할 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공기를 내뿜으면서 말을 하거든요. 응? 근데 이제 헬륨을 들어 마셨다가 헬륨을 내뿜게 되면 헬륨이 다른 기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때도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우리 성대를 굉장히 빠르게 진동을 시켜. 그러면 이제 진동수가 높아지니까 굉장히 얇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헬륨이 가벼워서 그래요. 이 리튬이에요. 자, 리튬은 지금 그림 보니까는 일단은 그 단면이 굉장히 은백색이네. 그지? 은백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굉장히 무른 금속 중에 하나죠. 쉽게 잘라지니까. 그지? 그리고는 얘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물에 동동동 떠요. 뜨죠? 네, 물에 떠요. 가벼운 금속이에요. 알겠지? 그러면서 여기 겉에 보면 막 기체 같은 거 생겼을 거야. 그 기체가 수소예요. 근데 그렇게 크게 격렬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베릴륨도 이제 금속인데 뭐 보면 이제 광택이 있는 금속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체, 당연히 금속 고체. 뭐 크게 특징적인 건 없고요. 붕소 잠깐 볼까요? 붕소도 뭐로 돼 있어요? 이게 비금속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체로 돼 있어요. 이 붕소가. 자, 넘어갈게요. 자, 탄소는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연필에 있는 흑연도 탄소고, 지금 옆에 그림에는 다이아몬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탄소는 흑연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그 고체 상태의 고체 상태 물질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쓰입니다. 얘들은 보면 스포트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조명을 갖다 만들게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질소. 자, 질소는 뭐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기체가 질소니까 공기 중에는 질소가 한 80%, 약 7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림에 보는 질소는요, 액체 질소예요. 액체 질소라서 그 액체 질소의 온도는 마이너스 196도씨야. 굉장히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질소 이렇게 하면 이게 허연계 질소가 아니라 허연군 수증기. 그러니까 그 물 위에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이렇게 안개 같은 걸 나타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이아이스도 해봤죠? 드라이아이스 해보면 허연 거 나오잖아. 그게 전부 다 수증기거든. 질소 이런 거고요. 자, 산소.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산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는 어떤 물질들하고 반응을 굉장히 쉽게 해요. 아까 질소하고 달라. 질소는 반응을 잘 안 하는데 산소는 반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산소만으로도 폭탄이 될 수가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굉장히 밀도가 크면 되게 많아요.
많으면은 조그만 불꽃에서도 이게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소 F2죠. 얘도 산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반응성이 큰 기체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기체가 나와서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소입니다.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불소는. 자, 그 다음에 뭐 네온이 네온 사인 알겠지? 네온 사인 다 기체로 존재하고 비활성 기체. 나트륨은 왔네요. 11번.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면은 팡 터지죠. 그러니까 물과 반응했을 때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는 애가 나트륨이야. 그래가지고 이 나트륨은 첩보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얇게 잘라가지고 이 지갑에 꽂고 다녀요. 지갑에 꽂고 다니다가 이제 유사시에 이제 나쁜 놈들하고 이제 싸우다 보면 폭탄으로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마그네슘 되게 재밌어요. 지금 이거 마그네슘 리본을 만드는 거야. 얇게. 마그네슘 리본을 만드는 거지. 자, 마그네슘 리본을 만들어가지고 얘는 조그만 열을 가하면은 쉽게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타요. 알겠죠? 지금 요게 이제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마그네슘을 집어넣고 반응을 시킬 거야.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온의 그러한 고온을 나타내면서 되게 환하게 빛나요. 마그네슘 집어넣죠? 그래 놓고 이제 반응을 시킬 거야. 어때? 굉장히 밝은 빛이 나죠.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카메라 프레시 없을 때 카메라 프레시를 대신해서 마그네슘 썼죠. 알루미늄 다 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규소인데 규소는 모래 성분이야. 별 의미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고체 덩어리로 돼 있죠. 밑에 보면 어떤 상태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도 굉장히 위험해. 인도 산소와 반응하면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이야. 알겠지? 지금 되게 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잘 탑니다. 인. 자, 어떤 상태예요? 고체 상태죠. 인. 자, 황. 뭐 별거 없어요. 노란색 고체로 돼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이 노란색 고체로 돼 있는 애가 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게 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염소. 자, 염소도 기체로 존재합니다. 알았죠? 기체로 존재하는데 지금 얘 그림은 나트륨 같은 애들을 지금 녹이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 녹아 있는 나트륨에다가 뭘 반응시키냐면 지금 염소가스거든요. 염소가스를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노란색 불꽃을 내면서 반응하면서 막 겉에 허연 애들이 막 펴요. 그게 소금이에요. 근데 염소 실험할 때는 위험해. 왜냐면 염소가 독가스거든. 그러니까 여기 실험하는 사람은 마스크 썼죠. 그죠? 마스크 쓴 이유가 염소에 노출되게 되면 사망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게 염소고요. 그다음에 아르곤은 뭐 이런 게 아르곤입니다. 여러분들 전구에 있는 게 아르곤이고요. 그다음에 칼륨 뭐 얘도 그냥 무르다 뭐 이런 거. 칼륨은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물과 굉장히 격렬히 반응하는데 되게 위험해. 실험을 잘 안 해요. 칼슘은 고체가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들은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원소들이 상온에서 어떤 식으로 코던소 물질의 상태로 존재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자, 지금 원소들을 분류할 때는 일단 이거 먼저 해야죠. 쭉 잘라. 이쪽으로 대충 내려보면 돼. 알았지? 대충 내려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애들을 금속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들을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주기율표 상에 있는 수소는 뭐에 해당하냐면 수소는 당연히 비금속이야. 자, 그래서 이 경계상에 있는 애를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그건 안 나와. 알았지? 그래서 그 기준이 애매하면 전부 다 비금속으로 갖다 놨어요. 보는 것처럼 비금속이 얼마 없죠? 그지? 비금속이 얼마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경계가 애매하면 비금속으로 갖다 놓은 거죠. 나머지는 싹 다 금속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지. 다시 말하면 금속으로 나눈 이유와 비금속으로 나눈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럼 볼게요.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 대부분이야 사실은 왼쪽 주기표상의 왼쪽에 있는 애들이 금속입니다. 자, 비금속은 주기표상의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비금속인데 이 금속부터 보면요. 금속은 물리적 성질들이 대부분 물리적 성질이 뭐야?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애들인데 대부분 자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금속을 모형으로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금속이 있다고 하자. 이게 금속이야. 그러면은 금속은 원자들이 전자를 잃어서 이런 식의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이온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일렉트론, 전자. 자, 전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가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자를 가리켜 무슨 전자라고 그러냐면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자유전자에 의한 특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자. 광택이 난다. 아, 상태부터 볼까? 얘는 almost 거의 고체야. 자, 그 중에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수은 같은 경우는 액체입니다. 알겠죠? 수은. 수은 본 적 있어요? 그 되게 이쁘지? 응부설처럼 막 돌아. 손을 딱 집으면은 안 돼. 수은은 손에 딱 닿는 순간 싹 스며들어요. 모세화 현상이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얘는 손으로 잡으면 안 돼. 수은. 그래서 모세화 현상이 막 얇은 간에 막 침투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수은은 손으로 잡으면 큰일 나요. 액체. 대부분 고체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보게 되면 특징이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어? 자유전자, 그제? 광택이나. 왜 그러냐면, 자, 빛이 들어가면 자유전자가 빛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에너지가 커졌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가져갔다가 다시 에너지를 내놓으니까 빛이 나는 거지. 그게 광택이야. 또 전기하고 열이 잘 통해. 또 자유전자 때문에. 자,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자유전자가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움직이면 전기를 통하게 하는 거고. 열을 가해. 자, 열을 가하면 자유전자가 열 에너지를 가져갔다가 막 이게 주변에 이제 다른 전자들한테 때려서 충돌하면서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해. 열도 잘 통하고. 알았지? 나 자, 부서지지 않아요. 부서지지 않는 건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지금 얘네들이 힘을 주게 되면 꺾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때? 꺾인 상태에서 자유전자들이 이걸 갖다 계속 잡고 있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얘들은 변형을 하더라도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부서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럼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길게 늘릴 수 있죠? 이걸 연성. 연성은 다른 말로 뽑힘성. 전성은 다른 말로 퍼짐성. 알겠죠? 자, 그래서 연성, 전성. 자, 뽑힘성, 퍼짐성으로 나눠져. 이거 기억해야 돼. 가끔가다 연성, 전성으로 문제 내니까. 그래서 연성은 뭐 기억하면 되냐면 엿가락. 엿 알지? 엿가락 생각하면 되고. 전성은 오늘 같은 날 뭐 김치전 해먹지. 그때 그 전이 넓게 퍼진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전성은 퍼짐성. 연성, 전성이라고. 이게 우수예요. 우수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특징들은 전부 다 물리적 성질들이야. 자, 그 다음엔 이온의 형성이 화학적 성질입니다. 화학적 성질. 자, 화학적 성질은 양형이 되기 쉽다. 다시 말하면 전자를 잃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화학적 성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뭐 많은 금속들을 사용하지만 뭐 다 아는 것들이죠. 알루미늄 호일에 사용하고 구리는 전선에 사용하고
철은 또 건축물이라든가 그 밖에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철이죠. 이제 각종 자재에 이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거 말고도 요즘엔 잘 안 쓰죠. 하드 드라이브라고 들어봤어요?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하드 드라이브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지금 이제 SSD라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저장 장치는 그건 반도체야. 그런데 예전에 지금도 하드 드라이브 있죠. 그지? 얘들이 전부 다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철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다음 비금속. 이 비금속은 대부분의 호돈소 물질인 비금속은 뭐로 되어 있냐면 이 분자성 물질로 되어 있어요. 뭐 수소가 있다 하자. 그럼 수소가 H2인데 이렇게 H2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이제 이게 호돈수 물질이야. 이게 수소야, 수소. 알겠죠? 그런데 이때는 이 분자 사이에 이렇게 해서 분자 간의 힘이 있는데 이 분자 간의 힘이 그닥 강하지가 않고 약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분자 간의 힘에 의해서 물질의 성질이 결정이 돼.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가 기체. 예, 기체 많아요. 자, 산소도 기체, 수소도 기체, 아니면은 뭐 질소도 기체 이런 거죠. 그리고 고체도 많이 있긴 하죠. 예. 그런데 여기 있네. 아이고 브로민 액체 유일하게. 그리고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통합과학에서는 브로민이 액체라는 거 많이 물어봐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자로 존재한대요. 수소가. 그러다 보니까 전자 같은 애들이 이 분자 내에 딱 달라붙어 있어. 광택이 날 리가 있다 없다? 광택이 날 리가 없죠. 광택이 안 나요. 전기와 열이 안 통해요 또. 알았죠? 전기와 열이 통하지 않는다. 또 예외 또 나왔네. 아이고. 예외가 또 나왔어요. 흑연. 이게 예외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흑연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려주면 자, 흑연은요. 이 탄소가 있으면 탄소가 흑연이거든.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탄소들이 결합이 돼 있어. 또 탄소들이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흑연은 이렇게 해서 판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판상이면 층상이야. 여러분이 연필을 쓰잖아. 그러면 연필 쓸 때 이 판이 하나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판과 판 사이에서 뭐가 흐를까? 전자가 흐르면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래서 흑연은 예외다. 알았죠? 자, 그럼 물리적 성질이 이렇다면 이번에는 화학적 성질. 자, 화학적 성질은요. 음연이 되기 쉽다는 얘기는 전자를 얻기 쉽다. 자, 전자를 얻기 쉬워요. 알겠어요? 전자를 얻어서 음연이 되기 쉬운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질소인데 이거 N2하고 O2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인. 뭐 이러한 호돈성 물질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질소는 이제 반응성이 작아요. 반응성이 작다. 반면에 산소는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크다. 알았죠? 자,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호흡하는 것 중에 질소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호흡을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산소는 호흡을 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는 게 산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들은 이제 식품의 포장지 충전재로 이용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산소는 호흡에 이용되는 거 알겠지? 인 같은 경우는 성냥에 이용되어지는 게 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기준과 그다음에 얘네들의 상태 같은 것들을 기억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내에서 찾아내시는 게 대부분의 문제들이야. 알았지? 그래서 좀
외워야 될 게 좀 많죠. 그죠? 자, 그러면 금속 중에서 가장 반응을 잘하고 비금속 중에서 가장 반응을 잘하는 애들이 바로 1족하고 17족이에요. 그래서 1족과 17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음 시간에 알게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일단은 그거를 좀 이렇게 해 와야지 선생님이 문제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